어제 이상민 재판 징역 7년 선고를 보고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양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내란죄 말고 더 무거운 그 법정형을 갖고 있는 죄가 있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친족살인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친족살인도 사실 사형 무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란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사 반란 말고는 없어요. 근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네. 내란이라고도 얘기하고 거기에 세세하게 자기가 중요한 임무 수행까지 했다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치안력을 동원할 수 있는 네. 모든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동조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아무리 납득해도 그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기꾼한테는 줄 법한 형량이죠.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네. 그 요즘에 그 범죄 수익 환전이라고 걔네는 범죄 수익 세탁하는 세탁. 팀의 네. 한 총책 정도가 한 7년 받아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약하다. 진짜 사기하는 사람 말고 사기 친 거 말고 이 돈이 뭐 보이스피싱인지 아니면 뭐 사이트 그 도박 사이트인지 모르고 네. 세탁만 해주는 애들 있잖아요. 범죄 수익을 아. 만드는데 네. 기여한 네. 사람 네. 정도가 받는 형이다. 그냥 이게. 사실은 돈 뭐 네. 테더로 쏜 거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뭐 수표로 바꿔줘 이 정도 네. 일을 한 사람이 7년 정도 나와요. 진짜로 그 보이스피싱이 가담하면 2바퀴 나오죠. 20년 단위 나오는데 네. 그 단위 그 사람들이 7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총책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상민 너무 장관 심각해요. 집에서 뭐 돈가방 나왔다고 하던데 맞아. 공소사실 헷갈리셨나 판사가? 범죄 수익은 이거로. 범죄 수익은 이으로 헷갈리셨나? 아니 근데 그 정우성 변호사는 법조인이니까 어제 판결 선고하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사실은 그 판결 진행 과정 자체는 굉장히 매끄러웠거든요. 어느 순간에 야 이거 양형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느꼈습니까 혹시? 먼저 불리한 사정보다 유리한 사정을 먼저 얘기할 때. 아 거기서 한번 네, 느꼈구나. 저희는 보통 이렇게 네. 하고 마지막에 그러나 다만하고 거기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그게 좀 저는 걸렸고 사실은 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무죄 나온 부분도 그 부분도 의행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항소심 가서 다퉈서 유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뭐 위증 부분은 일부 무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저건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납득. 그리고 양형 부분으로 갔을 때는 야 이거는 7년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의뢰인들은 뭐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그 일반 범죄로 봤을 때도 이 정도 왜냐면 자기 병력을 거느리고 있고 병력한테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소방청장이 실제로 지시를 했으나 그게 진행이 안 된 거고 이 사람은 사실은 명령 자체는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는 기수로 봐야 되고 착수가 되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2바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올려치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왜냐면 한덕수는 뭘 안 해서 처벌받은 거고 이 사람은 뭘 한 거고 그리고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실제로는 넘버 2가 이상민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한 2바퀴 해서 한 20년 중반 이 정도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있겠다. 이 네. 추세였다면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7년 딱 이러길래 뭐야? 뭐 범죄 수익 은닉이야? 이 정도 나온 거죠. 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1심 판결에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항소심에서는 메시지 단전 난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가 똑같잖아요. 윤석열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는 국회에 계엄 해제 표결을 막지 않았어. 나중에 보니까 어떠한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계엄을 경고성으로 한 거야. 메시지를 그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 거야. 야당의 폭거에 저항하는 거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해제됐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상민 장관도 실제로 단전 단수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메시지 단전 단수했어요.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선고 나오기 전날에 서울구치소에 가서 만났어요. 서울구치소에서 이상민을 봤다. 이상민이랑 권성동. 권성동까지 봤는데. 봤다. 네. 권성동 씨는 살이 쫙 빠졌더라고요. 야 고생을 좀 보통 많이 술 했구나. 많이 드시던 분들이 서울구치소 가면 건강하게 살이 빠져 있는 붓기가 분들이고 빠지네. 우리 윤석열도 살이 많이 빠지고 네. 있으니까. 또 건강해 네. 보이잖아요. 이상민 씨는 놀랐던 게 제가 자세를 그대로 재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다리를 꼬고 진짜로? 이렇게 앉아서 그게 접견하는 과정일 거 아닙니까? 네, 변호사들. 변호인 예를 접견이 들면. 되게 네. 좁아요. 근데 거기에 변호사 3명이 약간 이렇게 앉아서 막 웃으면서 받아 적고 있고 이상민 씨가 되게 화기애애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일 2바퀴 저는 그때 2바퀴로 예상했으니까 내일 네. 2바퀴 나올 건데 뭐가 이렇게 신났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이래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판사하라고 했던 건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상민이가 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니까. 저는 진짜 이번 판결에 많은 걸 느꼈던 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적폐에 제대로 청산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악마 같은 괴물이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단지 그 뭐 윤석열 그리고 뭐 노상원, 김용환 이런 세 명한테 뭐 사형 무기징역 준다고 적폐가 청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최고형을 줘야 그거를 실행하는 자들이 앞으로도 무서워서 안 할 텐데. 당연하죠. 대가리만 간다고 내가 시행하면 난 7년이야? 그럼 누구나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죠. 그 반대로 그렇게 그 순애들은 오케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네 어차피 그래봐 그래. 몇 년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 해라고 하면 지금 12.3 때 그 어떻게 보면 주저가 했던 항명했던 사람들이 사실 성공하면 대박인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렇죠. 로또지 네. 로또. 평소에 네. 잘 기대 먹고 비용을 사는 생각하고 수익이랑 지출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장사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7년은 서울 소방청장 정도가 기소돼야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렇죠. 형인 거예요. 지시를 거쳐서 맨 밑단에 내려갔는데 너가 뭐가 지시를 힘이 있냐? 받았는데 7년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봐. 요 정도 받는 사람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받는 형량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받는 형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제가- 판사가 판사 같지가 않아요. 누구예요 이 사람 이름 뭐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걸 구형한 데가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재판 상황을 보면서 혹시 어느 대목에서 좀 걸렸는지를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구형을 했기 때문에 보다가 그 양형 이유를 읽을 때 본인들이 의견서에 가장 세게 진술했던 거는 이상민이 치안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대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소방이나 경찰을 통솔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가지고 냈는데 판사가 불리한 정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양형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거 언더 10으로 가겠다, 10년 아. 밑으로 갈 것 같다라는 직감을 아. 했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담안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유리한 정상을 말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런 식으로 느꼈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상민 장관은 아까 말씀한 특검 논리가 맞는 게 그 단전 단수로 지시 안 해도 23년이 나와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경찰권이랑 경찰 병력이랑 소방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내란범이 내란을 획책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경찰한테 시켜서 얘 체포해라라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마치 한덕수 총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24년 받은 것처럼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경찰 소방청장 불러서 야 용산 단전 단수하고 경찰 병력 불러와갖고 이 윤석열 체포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23년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서 언론사를 단전 단수라고 했으면 사실 23년보다 더 나와야 되죠. 네. 맞아요. 근데 네. 거기서 그 양형을 싹 도려내 버리니까 그냥 전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특검은 몇 년을 구형했는데요? 15년 15 구형이죠. 년이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게 거의 반 수준에 미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특검은 한덕수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 이상민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네.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징역 23년을 한덕수에게 주었고 류경진 부장판사는 징역 7년을 줬는데 둘 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해석을 못 하겠어요. 왜 못해요? 썩은 판사랑 안 썩은 판사잖아요. 아니 진짜 판사들이 이렇게 제대로 판단 안 하면 그거는 진짜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해당 의견은 다른 패널과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금 먹고 사는 판사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아, 그래요? 내란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국민의힘 패널하고 같이 이것 때문에 보도전문 채널에서 막 토론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 그래서 비정상적인 거예요. 보수 패널의 주장은 네. 왜냐면 이진관 판사만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나머지 판사들은 다 후려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심지어는 명태균 같은 경우 그냥 다 무죄줘 버리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너무 과하게 과잉해서 뭔가 해석한 거 아니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최근에 사법부의 움직임하고 무관할까? 저는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재판 소원제뿐만 아니라 대법관 증언 문제나 법사에서 이제 이거 안 통과시켰잖아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놓고 지금 재판소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힐 정도인데 판사들이 그런 거에 상당히 위축되거나 아니면 저항감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법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입법부가 입법부이라던데 거기에 왜 딴지를 거요? 입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있는 건데. 자기 말 논리대로라고 해도 돌려주면 네, 그대로 네.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이러는데 그렇네. 왜 맞는 사법부가 말이네. 납값은 안 되고요. 잘 보고 계시죠, 재판장님. 사법부가 그래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는 법원행정처장도 인정을 해요. 근데 왜 대법원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갖다가 비판을 하면 그건 월권이고 선을 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위원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자기네가 위원이래. 그건 사실은 자기네 권한 밖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자기네들 스스로도 네. 그 국민들에게 피해가 입을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 못하잖아요. 우리 법조인은 솔직히 남을 설득하는 입장이고 글과 말로서 남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설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왜 그런 말을 못하느냐?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침해받는지. 지금 낭만가득님이 오윤회 짱 해주셨고요. 파란바다님은 오윤회님 똑똑해요 하셨고 않습니다. 4523님은 오윤회님 마음이 민심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아마도, 대답은 예. 왜 제가 하고 칭찬을 왜 오윤희 씨가 받는 거예요? 썩었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TV 볼 때 막 화날 때 검사 안 썩었네. 막 이렇게 진짜 저는 그냥 생활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드리는 거다. 이진관 판사 우리 국민들이 지켜드릴 겁니다. 그렇죠. 진짜 뭔가 네. 상식에 맞게끔 판단을 해야지 판사다운 판사다. 제가 정말로 가까운 고위 법조인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진관하고 류경진 차이는 뭘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로 하는 말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진관 같은 판사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분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재판을 하면서 그 최상목을 증인으로 불러온 다음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네. 계엄을 경험해본 세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나도 계엄을 좀 아는데 너도 계엄을 겪어본 세대 같으니까 그런 말을 좀 해봐라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이진관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 올라가 보면은 이분 자체가 1973년생입니다. 그리고 마산 출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79년도에 우리 민주화의 역사적인 장면이 하나 있죠. 부마항쟁이 마산에서 벌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엄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산에서 살고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어려도 목도를 했던 거죠. 오인혜 씨도 광주 출생이니까 알겠지만은 자연스럽게 종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당시의 항쟁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교육을 몸소 배운 사람이 판사가 돼서 내란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있었다는 설명인 거고 보태서 말을 하면은 이분이 이제 한덕수에 판결하면서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더 나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본인의 역사적 경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게 본인이 태어난 지 1년 전에 72년 유신을 선포했죠. 그 다음에 그 내전 얘기도 했잖아요. 유신을 하게 되면 내전이 온다. 그 얘기는 뭐냐? 유신을 했기 때문에 부마항쟁이 일어났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게 고위 법조인의 설명인 거고 반면에 유경진 부장판사를 제가 강하게 비판할 여력은 없지만 이분도 사실은 73년생이에요. 서울 단대부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고려대를 졸업해서 사시 합격한 이후에 바로 판사로 임용한 게 아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9년도에 법관 임명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아온 역사적 궤적이나 삶의 궤적이 다른 것도 각자의 양형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고위 법조인의 법과의 얘기입니다. 얘기다. 지금. 네. 그러고서 어려운 공은 저한테 넘기셨어요. 저는 근데 매번 법관분들이 얘기한 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거기에 대한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우리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기초에 있는가. 전문에서부터 나와요. 우리 민주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체제 자체를 뒤집으려고 했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 뭐 보이스피싱이랑 같이 볼 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매우 나쁜 일이죠. 개인의 삶을 거의 파괴하는 정말 나쁜 행위지만 그래서 20년씩 받아요.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그런 애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국민 전체를 그런 나락으로 빠뜨릴 그렇습니다. 뻔했는데 그 총책이 7년 받았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궤적 이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니, 고위 상식적인 법조인이 했다니까 지금. 왜? 저는 농담이 농담.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맞아요. 내란 주요 네. 임무 종사자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중요한 지점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그 다양성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삶의 경험들이 다르고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궤적이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 층위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줘야 그래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이렇게 편중돼 있잖아요. 특정 대학, 특정 나이대, 특정 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대법관 증언 문제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대법관들 거의 다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삶에 살아왔던 경험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사 경향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추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유무죄로 확 뒤집는 걸 아흘에 만에 단 2번 심리해가지고 그냥 훅 해버리잖아요. 이게 생각이 비슷하니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뭐하러 대법관을 14명씩이나 만들어놔요. 생각이 일치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저는 이거 싫어요. 대법관 증언만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 까방권을 주는 것 같아요. 인적 쇄신이 있어서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어? 그러면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라는 시그널을 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법 판사는- 왜곡죄도 있는 거죠. 네, 뭐 판사는 뭐 구름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뭐그 인원만 늘어나서 그 사람들 이익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그걸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죠. 근데 나는 왜 네. 계속 까야지? 아니 근데 두 분 다 맞는 말씀이 장기적으로는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평론가님한테 화낸 게 아니라 만약에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사법개혁을 외친다면은 저는 그거 진짜 와닿지 않아요. 단호하게 이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제에서 여기 눈물을 닦았던 신인규 변호사가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그래요. 거고 내란 수계가 임명한 사람들을 뽑아내는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도 그 부분에서 일정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인적 동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공감했던 게 전 법무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딱 훈련소에 가면 정말 다 똑같아요. 거의 이제 비슷한 동네에서 프로필이? 자라서 예. 어. 저 목동 뭐 누구는 뭐 강남 뭐 이렇게 해서 어디, 예. 비슷한 학교 나오고 심지어 요즘에는 외고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외고 나왔고 맞아요. 저는 예. 공부를 못해서 좀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비슷한 로스쿨 나오고 그러고 법무관으로 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일찍 붙어야 법무관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정말 신기했는데 제가 법무관으로 배치를 딱 받고 나서 검찰청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너 대학 나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약간 장난으로 사법고시 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학만 나왔으니까 저 석사입니다. 장난을 쳤더니 딱 제 프로필을 보더니 너 고졸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뭐지 했더니 그 대학이 아니면 고졸인 거죠. 야, 고졸 정규직이 예, 됐고 고졸 정규직. 순식간에. 저는 그 자리에서도 되게 기뻤던 게 제가 외대 나왔거든요. 근데 옆에 검사 형이 고대 나와서 형도 고졸이네라고 했다가 이기심 작전. 많이 혼나긴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기는 정말 한 가지 색깔만 갖고 있는 그 대학의 그 과를 나온 사람들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리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흩어놓거나 섞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아니 해요.